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치외교학과 전공 체험 수업으로 정치외교학과란 어떤 학과인가에 대한 얘기와 오늘의 수업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우선 오늘의 수업 목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란 어떤 학과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다른 정치외교학과와 다르게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 주제인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정치외교학과란 어떤 학과인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외교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문을 하는 학과인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을 때 어떠한 수업을 듣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른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려고 해요, 진학하려고 해요 하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어른들은 혹시 정치가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에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학은 정치가가 되기 위한 학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계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서 정치의 의미 자체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의 연구 대상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초국가적인 그런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뭐 국제기구라든지 비정부 단체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외교학이라는 그런 학문 자체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치외교학이라는 것이 어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외교학을 전공한다면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접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정치외교학이라는 것은 단지 정치학만을 보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 개방적인 학문으로서 사회 전체의 모든 현상들을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을 소개해 보면 크게는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사상만 이론이라는 것은 뭐 인류의 오랜 역사를 주름잡아온 동서양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상을 시기별,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비교정치가 있는데 비교정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각 지역을 국제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 정치라든지 한국 정치, 뭐 유럽 정치, 뭐 중국 정치, 일본 정치 이렇게 각 지역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니다. 또 여기에 정당, 의회, 선거와 같은 어떤 정치 과정에 관련된 분야도 이 비기정치학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정치 현상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 분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 외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 관점에서의 어떤 지역, 국제별, 국제기구, 국제분쟁,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내전에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국제정치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들어오면 이런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이제 세부적인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치외교학과와는 다르게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의 특별한 점, 더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처음에 1학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트랙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선거 정당 전문가 트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을 때 뭐 의회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익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회 보좌관, 국회의원 아니면 뭐 연구소
학교에서 많은 그런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비교 정치 분야에서의 그런 부분들, 뭐 정치 과정이라든지 비교 정치론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론 같은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그런 진로 희망을 수업을 듣도록 하겠죠. 그다음 ODA 국제기구나 NGO 전문가 트랙입니다. ODA는 공적 개발기구를 말하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외교관이라든지 국제기구로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NGO 단체에서의 어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주로 국제관계 이론,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의 많은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관련 언론 평론 전문가 트랙입니다. 특히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복수 전공을 통해서 뭐 언론 쪽으로의 진출 아니면 뭐 방송사 진출 그런 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 트랙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성신여대 정치외교과의 특징을 보자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KF 국제교류재단의 어떤 공공외교 강자의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학과입니다. 최근에 공공외교가 굉장히 유망하고 많은 학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외교 이해, 한국의 공공외교, 뭐 문화 콘텐츠 기반 공공외교라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공외교에 대한 어떤 지식을 넓히고 공공외교 분야로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 장학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무역 장학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년 1억 원의 장학금을 정치외교학과 주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학생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장학금, 그러니까 글로벌 영 리더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시아의 국가 방문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 장학금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관련 수업을 외부에서 듣고 그 시간을 다 이수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그런 선발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와 정치학과란 도대체 어떤 학과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주제인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창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정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끼리 오늘 집 청소는 누가 하지? 그런 부분 아니면 학급 반장에서 누구를 우리 이번 학기에 뭐 반장으로 선출할까? 아니면 동 대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동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선출할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다수결 제도가 되고 이 다수결 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친구들과 기말 시험이 끝나서 우리 점심으로 뭐 먹으러 갈까?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그럼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이거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마크러시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중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와 지배 아니면 권력을 뜻하는 크라티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행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무엇이냐?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디마크러시의 뭐 민중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나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 민주주의가 뭐지?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비민주적인 사례를 통해서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절대 군주라든지 독재라든지 아니면 폭군과는 굉장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예를 들어보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군사라든지 행정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유태인을 학살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까 민주주의의 정의에서 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거나 아니면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독재자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정치 행태인데 이거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요소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국민을 위한 정치죠. 혹시 영화 V for Vendetta라는 영화를 본 학생이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 여기서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기조,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대주의라든지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인물이 정치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목적, 그리고 그 주권자 역시도 국민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는 뭐 권력 분립, 그다음 뭐 입헌주의, 그다음 다수결 제도와 같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왜? 좀 더 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헌법을 한번 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사실 우선 헌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뭐죠?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국가의 최고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보면 여러분이 헌법 전문을 보면 그 국가의 어떤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대표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나타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화주의는 결정된 임기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뜻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라는 의미죠.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봅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이끄는 권력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음을 우리는 헌법을 보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지 헌법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야, 국민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서 분담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삼권 분립이 권력 분립의 한 형태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서 서로를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다음 국민주권이죠. 독재를 방지하는 권력의 분립,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입니다.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 입헌주의는 모든 정치라는 것이 헌법에 기반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문서로서 보장되어서 헌법에 나타나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제입니다. 대의제는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더 나은 어떤 정치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조건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근대를 거쳐서 현대로 발전하게 되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겠지만 고대 직접 민주정치에서 현대에 이르러 대의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제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어땠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가 항상 설명하듯이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우리가 이후에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와의 차별을 볼 것인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왜 직접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가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적은 시민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라는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회 같은 곳이죠. 민회에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직 같은 경우, 지금과 다르게 공직은 그 시민들의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공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 역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관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어떤 배심원 500명의 다수결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보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아주 좋은 형태의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외국인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이 이 민회라든지 뭐 사법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긴 했으나 노예, 외국인, 여성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바로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제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17, 18세기에 나타난 어떤 봉건제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점차 교육이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 재산권을 갖게 되면서 나도 어떤 자유라는 것을 누려보고 싶어. 내 개인 재산을 좀 더 보호하고 싶어. 그리고 내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권력 분립이라든지 뭐 대의제라든지 그리고 다당제, 그러니까 한 정당만이 의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함께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다당제와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원리들이 점차 근대 민주주의에서 갖춰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권리라는 것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권리는 오직 재산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정 정도의 어떤 교양, 소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시민 계급에게만 이 권리가 한정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라든지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우리가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외국인에게 어떤 배제를 시켰던 것처럼
이 시기 근대 민주주의 시기에서도 노동자, 농민, 여성과 같은 일반 대중은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떤 절대 군주의 어떤 지배, 그런 봉건적인 그런 특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명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에 점차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영국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뭐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인권선언문이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봉건적인 그런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 계급이 이제 점차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로 이제 대의제라는 것을 배웠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린 민주주의의 두 가지 종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형태를 봤듯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적은 사람들, 또 공간의 제약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일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사법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죠.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보다 내 의사를 더 잘 대변할 그런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고 정책 결정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고, 이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 민주주의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선출하고 우리의 삶의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중요합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인 아담 쉐보르스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민주주의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거이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어떤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 그 국민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쿠데타라든지 내란이라든지 반란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특정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정권 교체에 어떤 열망을 가졌을 때 그 유일한 합법적인 시스템이 선거를 통해서 이뤄진 국가만이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선거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여러분이 갖게 될 그런 투표권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투표의 가치.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일정 연령 이상이 도달이 되면 모두 참정권,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표권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도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갖게 된 그런 한 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투표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흘려보낸, 그냥 쉽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투표권 한 장은 사실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렸던
그리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아주 소중한 한 표가 바로 이 투표의 한 표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참정권을 향한 첫 투쟁은 노동자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고대 아테네부터 근대 민주주의, 현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국의 시민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투표권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권리의 그런 향상, 사람다운 사람, 어떤 자유를 가진 사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은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직후에 투표권을 지닌 사람은 인구의 단 2%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2%에 속했는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런 부자, 그런 귀족, 이런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죠. 특히 가난한 노동자 아니면 여성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근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하에 문제점과는 똑같은 문제점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구를 없애자, 그리고 선거 자격을 완화해서 도시에 있는 중산층 남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해서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지만 노동 계급에 대한 투표권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1838년부터 참정권 운동,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성인 남자의 어떤 보통 선거권, 비밀 투표, 그리고 뭐 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인구에 따라서 선거구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의원 출마자의 어떤 재산 자격을 너무 높게 해서 일반 사람들은 피선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하고 매년 의회의 선거 등을 담은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1918년에 21세의 모든 남자들에게 드디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1832년 선거법 개정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1918년에야 비로소 21세의 모든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 거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참정권 운동은 바로 흑인 인권 운동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아주 근원적인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선거법, 그 헌법 자체에서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과 재산 소유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부가 승리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리고 1870년에 미국 수정헌법 15조에는 차별 없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모든 남성 전체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많은 백인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죠.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지 못했는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폴텍스라고 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달러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과연 20달러, 지금도 20달러 정도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20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흑인들이 감당하기엔 굉장히 큰 액수겠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문맹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우민주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도 하나의 어떤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하나의 법 조항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그 예외 조항을 뒀냐면 너의 조상, 그러니까 grandfather clause라고 해서 할아버지 조항이라고 해서 너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투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네가 문맹법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백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백인들만이 투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수정헌법 15조에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남성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악법들이 곳곳에 뭐 폴텍스라든지
아니면 뭐 리터러시 테스트, 문맹법 같은 것을 놔두어서 흑인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흑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악법의 중에 하나가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 크로우 법 같은 건 뭐냐면 공공장소,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모든 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equal but separate.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해. 하지만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야 돼. 라고 해서 버스도 보면 흑인 전용 칸, 백인 전용 칸. 그리고 화장실도 흑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놔뒀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1963년에 흑인 차별운동에 반대해서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벌이고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이러한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다른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그런 노력으로 결과적으로는 1964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이라는 것을 서명하고 드디어 이제 1965년에 피부색이 다른 흑인 아니면 다른 유색 인종에게도 백인 남성과 같은 그런 참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역사고 1965년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그림으로 나온 뭐 올랭푸드 구즈나 아니면 수잔 앤선이나 케이프 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어떤 여성의 인권 향상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리고 보면 여성의 어떤 참정권을 얻은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거부터 보죠. 1791년 프랑스의 올랑푸드 구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시작하는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18년에 30살 이상의 여성에게만 제한적인 참정권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192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갖는 그런 보통 선거가 시행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서프라제트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캐리 밀리건이랑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인데 서프라제트가 무슨 뜻이냐면 영국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서프라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에서는 어떤 그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28년, 그리고 프랑스는 1944년에야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참정권이 바로 부여됐지만 하지만 이러한 참정권을 얻기까지의 그런 다른 국가의 여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가 그 결과로 바로 우리가 얻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오랜 투쟁 뒤에 얻은 그런 값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별 여성 참정권 현황을 한번 보죠. 뉴질랜드에서 1883년에 처음 참정권을 얻었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8년 그다음 스위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위스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1971년에야 비로소 여성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에 여성 참정권이 부여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후 12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참정권,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 한 표, 투표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 한 표의 가치를 행사하는 것,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누구나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거의 기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쉐보르스키라는 학자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면 민주주의고, 선거가 아니라 뭐 쿠데타라든지 반란이라든지 내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얀마라든지. 그렇게 선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대민주주의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대표자 선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겠죠.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우리 의회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어떠한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대의 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지지 없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떤 국정의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큰 지지율을 받아서 된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개혁이라든지 행정을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통제입니다. 정치적 통제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은 단임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임제입니다. 4년의 대통령 임기를 하고 나 한 번 더 할래 하면 4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국민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대통령을 한 텀 더 갈지 아니면 이 대통령은 잘 못했어. 이제 이 사람하고는 그만. 우리는 트럼프 2016년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고 말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통제죠. 이러한 정치적 통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면 국회의원은 더 열심히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그런 지도자들에게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치적 통합입니다. 국민들이 다수결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3월 9일에 어떤 특정 정당의 한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다음 다 같이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선거에 입후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경우에는 대표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 이걸 행위를 학습함으로써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되면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예전에는 만 25세였지만 이제 좀 더 선거 연령,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어서 좀 더 어린 세대의 사람들도 정치에 좀 더 빨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죠.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한번 보죠.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다라고 한다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의 선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보통선거라는 것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어떤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참정권의 역사를 봤습니다. 보통선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성별이나 인종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죠. 그다음 제한선거. 제한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종교를 이유로 해서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리아나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제한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영어로 한다면 one man, one vote, one vote, one value.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하나의 표를 갖고 그 한 표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교육을 더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재산이 더 많다고 해서 나한테는 3표를 주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서 1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위 고하, 재산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1표를 주고 그 1표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는 것이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직접 선거는 직접 투표자가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제도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위임 투표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대리인이 대신 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비밀선거는 내 결과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밀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선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죠. 14대부터 21대까지 보면 굉장히 높았다가 18대에서는 또 굉장히 낮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투표 영향이 커요. 미리 투표일이 아니라 그 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하지만 여전히 사전투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6%가 가장 최고였죠. 그럼 지방선거 투표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 투표율보다 더 낮은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말죠. 대통령 투표율을 보면 사실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 여전히 보면 13대 89%였지만 점차 낮아져서 17대는 63% 그리고 이제 지난번 19대에서는 77%. 사실 19대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젊은 층의 어떤 촛불 시위로 인해서 어떤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이 나타났죠. 그래서 투표율이 그래도 예전보다 증가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70%를 넘지 70% 대선 같은 경우에 80%를 넘지 못하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60%, 66%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저조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뭐 후보를 몰라서. 사실 첫 번째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치 효능감이 낮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제도입니다. 소선거구 제도는 무엇이냐면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만 뽑는 것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1명만 뽑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소선거구 제도이죠. 소선거구 제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1명만 뽑는다면 사람들은 일반 유권자들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게 투표장에 갔는데 이것이 사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죠. 웬만하면 될 만한 후보를 내가 밀어줘야지. 그렇게 되면 주로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죠. 그렇게 되면 계속 거대 정당들이 집권하게 되고 사람들은 정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당 간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정당이 항상 대립하고 반목하지만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굉장히 공생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구를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리맨더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거대 정당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불신, 무관심,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요. 좋습니다. 저조한 투표율 내가 해봤자 내 편은 사표가 될 거야. 해봤자 내가 원하는 정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학자 중에 앤소니 다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표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 이론의 가장 큰 전제는 투표자들은 레셔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레셔널의 의미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자기 이익이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이 투표일이에요. 투표일인데 투표 정보도 잘 몰라. 누가 나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나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난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라. 그러면 앤소니 다운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권자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용, 내가 투표소에 가서 발생되는 비용과 내가 투표소에 가지 않았을 때, 투표를 했을 때, 뭐 그것들에 대한 혜택, 베네핏과 코스트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오늘 만약에 투표일인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 눈도 너무 많이 와. 그리고 투표소까지 걸어가는 길도 너무 미끄럽고 너무 힘들어. 근데 마침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해. 그럼 난 갈까 말까. 근데 나 마침 좋아하는 후보도 없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 없어. 그럼 나는 투표를 하러 가는 코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있고 나는 굉장히 열렬한 정당 지지자이고 그리고 그 정책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굉장히 큰 이득을 준다. 베네핏이 크면 투표에 참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나한테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그냥 단지 힘든 게 더 많아져. 그럼 불참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합리적 유권자여서 투표에 불참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까요? 단 한 표 차이로 내가 원하지 않는 국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나의 투표에, 나의 그냥 코스 베네핏으로만 생각하는 투표의 불참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도 우린 유권자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 불참이 갖는 의미를 보죠. 보면 대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40%가량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일부 학자들은 투표를 불참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논리는 뭐냐면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일반 대중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조한 거야. 만약에 굉장히 높은 투표를 가졌어요. 이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19대 대선에서 볼 수가 있죠. 가장 역대 최대 투표율인 77%를 기록했죠. 이처럼 그러니까 선거율에 대해서, 투표율에 대해서 학자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곧 투표잖아요. 3월 9일. 그러면 누가 투표할지, 그다음 누가 투표 의향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촛불 집회로 젊은이들의 어떤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상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30대가. 그런데 21대 총선을 보면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와 40대는 투표 유권자 수가 줄었죠. 그러면 20, 30대, 이제 앞으로 우리 곧 대선, 20대 대선을 봅시다. 누가 투표할지를 물어보니까 18세, 29세가 굉장히 30대가 높고 18대, 19대와 20대를 비교해 보면 20대 대선에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의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30대의 의향도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저조한 투표율에서 선거율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 이것이 바로 어떤 정권에 대한 불만족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정치 효능감이 더 증가한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투표 결과가 끝나고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보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네. 내가 태어나보니 이제 난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변화 과정, 발전 과정, 그리고 지금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투표권, 한 표라는 것이 그냥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한 표가 아니라 이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한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는지를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꼈다면 오늘 수업이 보람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빨리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